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혜원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제2회 필기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번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하지방이 증가한다. 2번 잔존 능력이 증가한다. 3번 면역 능력이 증가한다. 4번 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5번 사소한 원인으로 인해 중증에 이를 수 있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사소한 원인으로 인해 중증에 이를 수가 있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피하지방은 감소가 되고요. 잔존 능력도 감소되고 면역 능력도 떨어지고 어르신들의 신체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은요.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죠. 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지만 비가역적이다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다음 내용으로 노년기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옳은 것은 요양시설에서 가족에게 대상자가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 가족 사진을 가져오게 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1번 조심성의 경향, 2번 내향성의 경향, 3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4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죠. 가족에게 집에서 사용하시던 물건을 가져오시게 해서 시설에 계시는 동안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안정감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3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번 일상생활이 가능한 90세의 독거노인, 2번 산재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남성, 3번 뇌경색으로 거동이 가능한 70세 남성, 4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성, 5번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여성.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성 질환은 아니지만 대상자가 65세가 넘었고 그리고 신체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노인성 질병이 아니어도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가능합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내용이고요. 또 2번에는 산재사고로 거동은 불편하시네요. 하지만 60세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뇌경색으로 지금 거동이 가능하시네요. 그러면 등급이 안 나오시죠. 자, 5번 보시면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지금 치료 중인 분들은 또 등급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퇴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다음 대상자는 언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을 하면 되는가? 치매 대상자가 2017년 5월 등급 판정 결과 장기요양 인정 40점을 받고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2018년 5월 재등급 신청하여 장기요양 인정 44점을 받았다. 1번 2019년 5월, 2번 2020년 11월, 3번 2020년 5월, 4번 2011년 11월, 5번 2021년 5월. 정답은요? 3번 2020년 5월입니다. 자, 2017년도에 장기요양 인정 40점을 받으셨네요. 자, 장기요양 인정 40점 같은 경우는 인지지원 등급이세요. 인지지원 등급 받고 2018년 5월에 재등급 신청을 했는데 44점이 나오셨잖아요. 똑같은 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인 경우는 갱신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최소 2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2020년 5월이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5번 다음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이다. 괄호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괄호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실시,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 1번 사례조사, 2번 등급 판정, 3번 서비스 재평가, 4번 이용 한도액 설정,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입니다. 서비스를 제일 먼저 신청 접수하고 방문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 이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계획 수립 단계가 두 번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겠다고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잘 이루어졌는지 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6번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서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가 구강관리, 나 말벗하기, 다 세면도움, 라 생활상담, 오 편지 대필, 바 일상 업무 대행.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 나라마입니다. 자, 여기서 정서지원 서비스는 표준 서비스의 하나인데요. 표준 서비스가 상당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정서지원 서비스가 뭐냐 묻는 문제입니다.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상자의 마음이거든요. 대상자의 어떤 심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말벗을 해주거나 혹은 상담을 해주거나 편지를 대필을 해준다면 이분이 굉장히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 나라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내용 중 노인의 법적 권익보호에 대해 침해당한 것으로 옳은 것은 요양시설에서 낙상 예방 차원에서 대상자를 침대에 억제대를 이용하여 묶어둔다. 1번 기본권, 2번 경제권, 3번 노동권, 4번 사회권, 5번 발언권. 정답은요? 1번 기본권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요. 대상자를 침대에 억제대를 이용해서 묶어두신 겁니다. 물론 대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는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묶어두신다면 대상자의 이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8번 다음 윤리 강령은 시설 생활 노인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입소 비용 미납 등의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사자에게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4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가 입소 비용 등 입소해서 비용을 내는 것 혹은 이 대상자가 지불해야 되는 이런 비용을 내지 못했어요. 돈 안 냈으니까 서비스 제한합니다. 이거는 대상자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주시고 또 종사자에게 직무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9번 다음 중 폐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를 한다. 2번 세균성 폐렴은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한다. 3번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의 증상을 보인다. 4번 흡인성 폐렴의 원인은 이물질 기도 흡입에 의한 것이다. 5번 운동을 할 경우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 흡인성 폐렴의 원인은
이물질 기도 흡입에 의한 것이다 입니다. 자, 폐렴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의 3위에 해당이 되고요. 이 폐렴은 종류가 다양한데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혹은 흡인성 폐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공기가 다니는 길인데 이물질이 기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흡인성 폐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살에 걸리시는 어르신들이 이러한 흡인성 폐렴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성 폐렴은 사실 요 아래 2번에 있는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한다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 폐렴은 세균이 원인이죠. 자, 그래서 세균에 대항하는 물질, 항생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 이 내용은 천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운동을 할 때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역시 천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심장 수축력이 저하되어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일상 활동에도 호흡곤란과 피로가 있으며 다리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고혈압, 2번 부정맥, 3번 심부전, 4번 동맥경화증, 5번 하지 동맥류. 정답은요. 3번 심부전입니다. 여기 문제에 답이 있어요. 심장 수축력이 저하되어 걷기, 계단 오르기 이런 활동에도 호흡곤란과 피로가 있습니다. 심장 수축이 저하됐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원래 역할이 수축과 이완인데요. 이 역할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런 것은 심장의 기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못한다. 심장 수축력이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힘차게 수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신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적혈구라고 하는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욕창의 단계별 증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1단계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 2번 2단계 피부를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진다. 3번 3단계 깊은 욕창이 생겼다. 4번 4단계 피부에 괴사 조직이 생겼다. 5번 3단계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3단계 깊은 욕창이 생겼다입니다. 자, 1번, 2번, 4번, 5번은 왜 틀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1단계 같은 경우는 피부에 물집이 아니고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색깔이 없어지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이제 1단계가 되고요. 자, 그럼 2번에 보시면 2단계는요.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2단계로 보시면 돼요. 혹은 벗겨졌다든지 그래서 이게 바뀐 내용이고요. 자, 4단계 같은 경우는 뼈에 혹은 근육까지도 손상이 오는 것이 4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됐다. 이게 4단계고요. 그러면 3단계는요. 피부에 괴사 조직, 깊은 욕창과 함께 괴사 조직이 생겼네. 이것이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1단계는 이제 표피에만 이상이 생긴 내용이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표피와 진피까지 손상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는 진피와 피하 조직까지도 손상이 있고요. 마지막 4단계가 역시 아주 가장 깊은 손상이고요. 욕창은 4단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근육 뼈까지 간 이러한 손상, 깊은 손상이 바로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단계의 특징은요. 피부가
색깔 변화만 있습니다. 분홍색, 푸른빛. 2단계는 피부가 벗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물집이 생겼다 이 내용이 2단계고요. 3단계는 깊은 욕창,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침범된 그런 내용이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녹내장 대상자를 돌볼 경우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술, 담배는 금할 필요는 없다. 2번 윗몸 일으키기 등의 운동은 좋다. 3번 녹내장이 있는 눈만 정기검사 받는다. 4번 녹내장은 무더운 여름에만 발작하기 쉽다. 5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흥분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흥분하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흥분을 하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눈의 압력까지도 상승되는 것이죠. 녹내장은 눈의 압력이 15에서 20mm Hg 정도 이런 압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안구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압력이 15에서 20인데요. 이거보다 올라가는 경우를 이제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신경을 누르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또 시야가 좁아지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안구 통증까지도 있게 되죠. 심하면 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술, 담배는 끊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같은 압력이 올라가는 그런 운동은 삼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녹내장이 있는 경우는 양쪽 눈을 다 정기검사 받습니다. 녹내장은 여름에만 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발작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녹내장 대상자의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편한 복장을 입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목을 조이게 되면 이제 안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목이 편한 복장 해주시고 술, 담배는 끊어주시고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 특히나 뭐 이렇게 물구나무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되시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개를 또 숙이시는 것도 녹내장에 주의해 주셔야 되는 자세고요. 또 흥분하지 않고 특히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고 눈은 양쪽 두 눈 다 정기검사를 받아주셔야 되겠죠. 13번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은 1번 치매, 2번 고혈압, 3번 뇌졸중, 4번 동맥경화증, 5번 파킨슨 질환. 정답은요? 3번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 뇌경색이고요. 터지는 경우 뇌출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은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기느냐에 따라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뇌졸중입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14번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자궁적출술 성기능 감소, 2번 경구용 혈당 강화제 성적 욕구 감소, 3번 관절염 항염증성 약 성적 욕구 감소, 4번 항고혈압제 성기능 증가, 5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 성기능 증가. 정답은요? 3번 관절염 항염증성 약은요.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입니다. 15번 비위관으로 영양액을 제공받은 대상자가 설사를 계속할 때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1번 구토, 2번 부종, 3번 탈수, 4번 오심, 5번 어지러움. 정답은요? 네, 3번 탈수입니다. 자, 고농도의 영양액을 빠른 속도로 주입한다든지 대상자의 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물이 많은 변을 보기 때문에 물 빠져나가는 이런 상태가 이제 탈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네, 설사하는 경우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기저귀를 사용해야 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번 가끔 실금이 있는 대상자, 2번 뇌졸중으로 좌측 판마비 대상자, 3번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대상자, 4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
5번 장규양 5등급 대상자. 정답은요. 3번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대상자입니다. 가끔 실금한다 해서 기저귀 채워드릴게요가 아니라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실수가 잦고 요의나 편의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기저귀를 착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17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만 기저귀를 갈아준다. 2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꼭 조여준다. 3번 오염된 둔부는 마른 수건으로 닦고 건조시킨다. 4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 5번 수시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의는 벗겨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입니다. 누워있는 대상자가 기저귀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기저귀 케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도 역시 대상자의 불필요한 노출은 피해 주시는 것이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정답 4번입니다. 18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을 때 올바른 모양은 1번 둥근 모양 둥근 모양, 2번 둥근 모양 일자 모양, 3번 일자 모양 일자 모양, 4번 일자 모양 둥근 모양, 5번 삼각 모양 둥근 모양. 정답은요? 네, 2번 손톱 둥근 모양, 발톱 일자 모양이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네, 그림으로도 시험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으로도 나오는데 이렇게 깎아주는 이유는 내성 발톱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피부가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톱 일자 모양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요양보호사가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에 있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한다. 2번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건강한 쪽부터 움직인다. 3번 이동 시 마비가 없는 쪽을 지지하며 이동해야 한다. 4번 목욕 의자에 앉힌 후 몸통, 팔다리, 회음부 순서로 물로 헹군다. 5번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욕조 턱 높이보다 욕조 의자 높이를 낮게 둔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건강한 쪽부터 움직인다. 이게 정답이고요.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이동 시는 마비가 없는 쪽이 아니라 마비가 있는 쪽을 지지하셔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목욕 의자에 앉힌 다음에 몸통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장부터 먼 곳부터 그 다음에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이렇게 해서 씻고 나서 이제 욕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욕조에 들어가기 전 욕조의 높이와 의자 높이는 낮게가 아니고 같게 해주시는 게 낙상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옆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울 때 옳은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양발은 무릎보다 조금 앞쪽에 댄다.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가까이에 선다. 3번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앞에 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는 양손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무릎을 지지해준다. 5번 무릎을 펴서 일어서면 손을 대상자 가슴 부위로 옮겨 상체를 펴도록 돕는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무릎을 펴서 일어서면 손을 대상자 가슴 부위로 옮겨 상체를 펴도록 돕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잘해주셨는데 이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옆에서 보조해서 일으켜 세울 때는 양 발이 항상 무릎보다 조금 뒤쪽에 두셔야 일어나기가 편하죠.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즉 마비 측에 가까이 계셔야 되고요.
또 3번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의 발은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앞이 아니라 뒤에 놔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무릎이 아니고 대퇴부를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대퇴부가 어디냐면은 넙다리뼈라고 하는 여기 이 부위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여기를 이렇게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요 밑에가 무릎이고요. 여기가 무릎이고 요 위에는 대퇴부가 되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옆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울 때는 대상자 끝에 침대 쪽에 앉혀서 양 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에 놓고 그리고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가까이 서서 우리는 마비된 발 바로 뒤에 우리 발을 하나 놓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마비된 쪽 어디요? 대퇴부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반대쪽 허리를 부축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일어나고 나면 대퇴부에 있던 손이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별표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이 손을 떼어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가슴 부위를 지지해 주셔서 상체를 펴서 안정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이송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밀어서 이동한다. 2번 양쪽 발을 벌리고 등을 구부려서 대상자를 들어올린다. 3번 외상이 의심될 경우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고정시킨다. 4번 척추 고정판 사용 시 윗발, 손목과 엉덩이, 무릎 순서로 고정한다. 5번 대상자의 손상된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이송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외상이 의심될 경우는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고정시키는 것이 맞고요. 자, 1번처럼 이렇게 밀거나 끌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은요. 양쪽 발을 벌리고 등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야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척추 고정판 사용 시 고정하는 순서는 무릎, 2번이 손목과 엉덩이, 3번이 윗팔. 그래서 반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의 항상 부축을 하는 경우는 건강한 손을 잡아주셔야 잘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손을 손상되지 않은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해서 이동해 주시는 경우가 이제 부축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대상자가 휠체어를 타고 자동차에 올라갈 때 필요한 복지용구는 1번 경사로, 2번 안전손잡이, 3번 배일 감지기, 4번 미끄럼 방지 용품, 5번 자세 변환 용구. 정답은요? 1번 경사로입니다. 네, 휴대용 경사로 같은 경우 이제 실외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복지용구로서는 이 휴대용 경사로는 밖에서 쓰는 것은 대여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 사용합니까? 하면 휠체어를 타고 자동차에 올라갈 때 경사로를 설치해 주시면 이제 이동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상당히 무겁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안전 손잡이하고 미끄럼 방지 용품, 자세 변환 용구는 다 구입 품목에 해당이 되고요. 배회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여 품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젖은 빨래는 난로 옆에 널어둔다. 2번 전열기구 사용 시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 3번 소화기 위치를 정기적으로 바꿔놓는다. 4번 대상자 가까이 비상용 라이터나 양초를 항상 준비해둔다. 5번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놓는다. 정답은요? 2번 전열기구 사용 시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입니다. 자,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열기구 사용할 때 특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젖은 빨래 이렇게 난로 옆에 빨래 널어 두시는 거는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이 소화기 위치를 자꾸 바꿔 놓으시면은 안 되고요. 지정된 장소에 놓아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는 지금 가까이다가 라이터 양초를 두시면 불을 내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으시면은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안 되겠죠? 24번 장마철 태풍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될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은 1번 미리 빗물바지는 철거한다.
2번 논둑과 물꼬를 미리 막아둔다. 3번 자동차 연료는 뽑아놓는다. 4번 집안에 받아놓은 물은 모두 버린다. 5번 비상용품은 유효기간 내의 물품으로 교체해둔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비상용품은 유효기간 내의 물품으로 교체를 해두시는 것이 태풍이 오기 전 대비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복지용구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는 편 상태에서 보관한다. 2번 간이변기는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한다. 3번 낙상 예방을 위해 욕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4번 이동변기 한쪽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게 한다. 5번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간이변기는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사용을 해주셔야지 요 간이변기에 대소변을 잘 누실 수가 있죠. 네, 간이변기는 언제 사용합니까? 하면은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수해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의 물은 모두 버린다. 2번 가스밸브는 열어놓는다. 3번 전기 차단기는 올려놓는다. 4번 물이 빠진 후에도 창문은 닫아놓는다. 5번 집안에 물이 들어오면 모래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막는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집안에 물이 들어오면 모래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씹고 삼키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제품은 주 2회 제공한다. 2번 고기나 콩 반찬은 제한한다. 3번 탄수화물 위주로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제공한다. 5번 물은 한 컵씩 한 번에 마시게 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제공하면 씹고 삼키기 어려운 노인에게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다음 중 대상자의 의복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옷은 꽉 끼는 면 소재를 선택한다. 2번 얼룩이 심한 의복은 모았다가 세탁한다. 3번 면 속옷은 충분히 헹구어 그늘에 말린다. 4번 새로 구입한 속옷은 세탁하여 입힌다. 5번 의류를 버릴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버린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새로 구입한 속옷은 세탁하여 입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잠옷 같은 경우는 꽉 끼지 않게 편하게 헐렁한 옷을 입어주셔야 하고요. 꽉 끼지 않게 해주셔야죠. 잠옷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또 얼룩이 심한 의복은 모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주시고 부분 세탁 후에 전체 세탁 해주셔야 되겠죠. 자, 3번처럼 면 속옷은 그늘이 아니고 햇볕에 말려주셔야 합니다. 또 5번 같은 경우 의류를 버릴 때는 대상자에게 확인 후 버려주셔야 되겠죠. 29번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2번 시선을 적절하게 잘 맞춘다. 3번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4번 상대방의 메시지를 주관적으로 파악한다. 5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는 주관적으로 내가 알아서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경청의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2번 촉각만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3번 대상자 옆에서 이야기한다. 4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5번 대상자 보행 시에는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는 사물의 위치가 항상 이곳 저곳 이렇게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정확하게 12시 방향, 3시 방향, 9시 방향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잘 알아듣겠죠.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1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은 어떤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것인가?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정답은요? 4번 주의력 장애입니다. 자, 의사소통은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고요.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를 해주시면 이런 분들은 잘 알아들으십니다. 또 하나가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합니다. 조용히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주의력이 없기 때문에 산만하시죠. 주변에게 다 양해를 구해야 되고요. 조용히 해줘야지 너무 시끄럽거나 또는 복잡하게 해주신다면 이 주의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더 산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해력 장애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해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보다는 또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고요. 몸짓이나 손짓 혹은 실물, 그림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해력 장애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32번 다음 중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추상적인 용어로 기록한다. 2번 기록 보관은 관리 책임자를 정해둔다. 3번 기록을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4번 요양보호사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록한다. 5번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면 승인받지 않고 기록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기록 보관은 관리 책임자를 정해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옳은 것은 1번 어린아이 대하듯 말한다. 2번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3번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자세히 설명한다. 4번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 번만 설명한다. 5번 긍정형 문장보다는 부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2번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어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어르신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4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는다. 2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한다. 3번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고 격려한다. 4번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는 혼자 있도록 한다. 5번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네, 좋은 내용이고요. 신체적 접촉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도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격려한다라는 말 때문에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투적인 혹은 피상적인 그런 대화거든요. 그동안에 애쓰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구체적인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4번처럼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는 흘릴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면서 수건도 주시고 휴지도 주시고 이렇게 같이 있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5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 회복 자세를 해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 2번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3번 흡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4번 호흡곤란을 예방하기 위해, 5번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흡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가 헉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호흡이 돌아왔어요. 순환도, 혈색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때 대상자가 대답은 못해요. 반응은 없는 거죠. 반응은 없지만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 그러면 심장이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회복 자세를 해주시는데, 회복 자세를 해주는 이유는 흡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흡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자세를 바로 놓게 되면 기도로 침이라든지 구토물 같은 게 있다면 이것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흡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몸을 옆으로 해놓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1번처럼 이렇게 바닥에 눕는 쪽에 팔을 바닥에 머리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반대쪽 팔을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자, 그리고 무릎과 어깨를 잡으시고 요양보사적으로 옆으로 해주시고, 위쪽에 있는 발을 더 앞으로 이렇게 숙여주신다면 기도에 있는 침이나 분비물들이 밖으로 배출하는데 용이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회복 자세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모의고사 제2회 필기영역 살펴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사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